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후 들어서 낙폭이 크진 않지만 조금씩 더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합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난주에 제기가 된 바가 있고요. 또 FOMC를 앞두고 있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은 완화적일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감으로 전일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약세장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인데 우리 시장은 사실 이렇다 할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기존에 드러난 재료들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적 장세가 이제 펼쳐질 텐데 기대감이 워낙에 1분기에는 적다라는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변동성이 강하지 않는 뚜렷한 모멘텀 없는 장세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운 장이다라고 하는데 시총 상위주들 보니 혼조세입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만 지금 선방하고 있고 코스닥은 상황이 더 좋지 못합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내리는 가운데 엔터주들도 지금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만 오늘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화요일장인데 여전히 답답한 시장의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FOMC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선도적으로 짚고 넘어가자라는 시장의 눈치 보기, 그리고 이후에도 봐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대응 방향성을 모색해야 될 텐데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글로벌 시장 상황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등 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석탄 화력 발전보다 적은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LNG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 부과금이 현행 1kg에 24원 20전에서 다음 달부터는 3원 80전으로 84.2%나 낮아집니다.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정부가 선도 매립사업지 착공 시기를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길 예정입니다. 우선 용도별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일괄 심의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립사업이 1년 정도 단축돼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 착공 시기도 오는 2021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집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6월 말까지 감산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넉 달여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은 산유국들이 6월까지 감산을 지속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들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공동 감산 감독위원회를 열고 6월 말까지 하루 120만 배럴의 감산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 세계의 비핵화를 약속했고 세계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민의 안전이 달려있고 우리는 이를 달성해내는데 결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추가 진전을 좀 더 이뤄냈고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여전히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2175포인트대에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한 3.8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보다 그래도 조금은 올라왔네요. 2173 출발해서 2182까지 2180선 다시 탈환을 하는가 싶었는데 바로 내줬고요. 지금 2180선은 다시 찾질 못하고 2170선 중반에서 움직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은 177억 원, 그런데 전 주체가 골고루 소폭씩 매도합니다. 외국인도 391억 원, 현재 매도 포지션 잡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SK하이닉스는 빠집니다. 그리고 현대차, 보합, LG화학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단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화학주들에게는 조금의 호재로 지금 적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부터 네이버까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LG생건도 또 반등에 성공하네요. 140만 원대 뚫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들 최근에 거의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포스코 약보합, 네이버도 13만 원대는 지지를 받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가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요. 한국전력의 낙폭이 3% 가장 큽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보합, 신한지주, SK텔레콤 여전히 약세입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49, 750포인트가 살짝 무너져 있습니다. 0.42% 하락하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일단 코스닥은 잘 달리다가 오후 들어서 좀 부러지는 모습이 예포착이 됩니다. 757부터 749, 현재 포인트가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시면 수급 주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은 쌍끌이 매도가 양시장에 모두 나옵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팔고 있고요.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만 46억 원 사고 나머지 주체 모두 팔고 개인이 1,345억 원 강하게 비교적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일단 CJNM이 반등에 성공을 했네요. 지금 600원 정도 소폭이지만 올라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그나마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로메드가 30만 원 회복이 안 되고요. 신라젠, 보합입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에코프로, 포스코캠텍 기타 종목들도 소폭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HLB부터 펄어비스까지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펄어비스 최근에 16만 원대부터 18만 원대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장에서 무려 4.24%가 빠지고요. 메디톡스도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나 싶었는데 오늘장에서 무너집니다. 3.94% 조정. 나머지 종목들도 소폭씩 모두 빠집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은 그나마 버티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보톡스 관련주들 오늘 조금 전에 메디톡스도 보셨지만 휴젤도 역시나 3% 중반대의 낙폭이 가장 큰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30원 40전 지금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본 방수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낙폭이 크진 않지만 일단은 쭉 흘러내리는 약세장인 것 같습니다. 좀 쉽지 않은 장인데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그간 좀 올라왔던 그런 심리적인 좀 어떻게 보면 불안한 상승장 속에서 일단 오후 들어서 일단 주일미군이 조기 경보기를 오산기제 급파했다라는 소식 등이 좀 신뢰도는 좀 아직은 체크는 안 됐지만 이러한 소식 등이 심리적인 좀 부담을 좀 주면서 전반적인 하락세에 좀 작용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좀 먼저 보자면 일단 FOMC 회의가 아무래도 이번 주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이긴 한데요.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일단 자산 축소 종료 시기에 좀 일단 보다 시장의 초점은 일단 향후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시장에서의 이런 시장 하락폭은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런 하락 등과 더불어서 일단 업종별 차별화가 나오는 점 등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업종별 키 맞추기 이런 장세가 좀 나왔던 상황 속에서 시총 비중이 큰 종목들의 하락 등이 지수 하락을 좀 야기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좀 아직 회의 결과 전망이 나온 건 아니지만 회의 결과에 좀 가정을 해보자면 일단 긍정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반대로 생각하면 막연하게 이런 주가 조정에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회의 결과에 앞서서 일단 자산 축소 종료 시기가 앞당겨지느냐 아니면 이러한 언급이 없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FOMC 회의 결과에 관련한 뉴스를 보실 때 이 기준을 참고하셔서 자산 축소 종료 시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여부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도 강세 업종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5G 상용화 기대감과 맞물린 5G 관련주들의 상승과 더불어서 일단 OTT 관련주라고 불리는 일단 미디어 콘텐츠 종목 내 OTT 관련주들의 강세 역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념을 좀 넓게 가져가 보자면 인터넷 기반으로 일단 물품이라든가 콘텐츠 관련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군에 대한 관심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G와의 연계성을 감안했을 때 일단 대규모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전송이 가능한
이제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이러한 OTT 관련주들의 상승 역시도 이러한 5G 시대와 더불어 연관지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OTT 관련주 내에서는 아프리카 TV, 에코 마케팅 등이 강세 흐름 보여주는 점에 주목하시면서 일단 5G 시대 도래에 따른 관련주들의 흐름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큰 이슈가 없는 가운데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 이외에도 저희가 볼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인 좀 약세 속에서도 계속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5G 관련주 계속적으로 지켜보시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선 5G 관련주 강세 배경 워낙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5G 관련 모멘텀은 이번 연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쉬어간다던가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로 대응, 그리고 반등 시에는 일부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일정 부분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가신다면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섹터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5G 이슈, 일단 우리 한국을 시작으로 상용화가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죠. 일단 미국이 4월로 상용화 일정을 앞당겼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내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도 4월 초로 일단 상용화 일정이 거의 확정되었다라는 소식 등이 일단 관련주들에 있어서 좀 종목별 차별화는 있긴 하지만 KMW, RFHIC, OE솔루션 등을 필두로 주가 부각이 오늘도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G 관련주, 일단 오늘 강세에도 신규 접근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OE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수준보다는 종가라든가 일부 주가가 쉬어갈 시점에 다시금 접근하신다면 추가적인 상승 역시 가능한 섹터 내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부담스러워하시기보다는 매수 기회를 포착할 기회로 계속적으로 삼아볼 만한 섹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어떤 식으로 좀 지금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을지 전략 여쭤볼까요? 네, 일단 오늘 최근 시장 좀 어렵습니다. 일단 신고가 나오는 종목도 부담스러워서 못 쫓아가면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또 신고가 막상 돌파하면서 쫓아가면 또 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도 많이 연출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업종, 일단 신규 접근은 현 시점에서는 오늘 비록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늦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모르겠지만 신규 접근은 현 시점에서는 좀 부담된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관련해서 일정이 4월 이후에 4월과 5월 정도에는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한 이런 학회 등이라든가 이런 일정 등이 거의 전무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이후 이러한 관련 일정 등의 공백기를 따라서 주가 역시도 쉬어갈 여지가 좀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하락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하시고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에 있어서의 신규 접근은 현 시점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스탠스보다는 보수적인 좀 스탠스를 취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5G라든가 2차 전지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미세먼지 관련 일단 잘 가고 있는 섹터 그리고 일정 부분 종목별 차별화는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차별화는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하방 경제성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부담이 없는 섹터라든가 그리고 계속적인 상승세 보여줄 수 있는 섹터들에 있어서 대표 종목들 계속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종목 내에서 계속 좀 매매하는 그런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은 좀 보수적 관점으로 가자. 그리고 대안으로 5G라든가 2차 전지, 중국 소비 관련주, 미세먼지 관련주 내에서 대표 종목인 OE솔루션이라든가 LNF, 클린앤사이언스, 호텔신라 등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일단 업종 대응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FOMC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열리게 될 텐데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 드러낼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요 안건이 다뤄질 텐데 어떤 부분을 다루게 됩니까? 아무래도 네 가지 주요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책 금리를 인하시킬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도표상의 금리 인상 횟수를 올해는 2에서 1회 내지 제로로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하향 조정시킬지 아니면 실업률을 0.1%포인트 정도 인상시킬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럴 경우 정책금리는 이미 중립금리죠. 2.7% 범위의 하한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립금리의 레인지 하단을 2.5%로 낮출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보유자산 압축을 예상보다 일찍 종료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물가 목표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네 가지 모두 조기 금융 완화를 시사하는 안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온다면은 아무래도 그 월가 쪽에서는 이런 비둘기파적인 서프라이즈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기싸움은 아예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까지만 해도 연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혀 개의치 않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1월부터 통화정책 기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비둘기파적으로 바꿨는데 이게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FRB가 올해 갑자기 비둘기적인 색파로 돌아선 배경에는 아무래도 10월 이후에 세계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 하락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반도체 수요를 보여주는 실리콘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하락 국면으로 들어선 상태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겹치면서 글로벌 그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이 50선이 붕괴됐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그 글로벌 제조 경기를 이끄는 그 사이클의 대표 주자가 팡주로 대표되는 기술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항공이나 건설기계, 소재 관련 쪽도 중국 관련주가 급락하면서 악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FRB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주가 하락 이유보다는 주가 하락에 따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FRB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경색이 돼버리면은 설비 투자가 위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주가 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가 개인 소비 감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비둘기파적인 색채 목소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아무래도 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다면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자세를 어느 정도로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을 올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궁금하고요. 금리 인상 재개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지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 좋아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시장 금리라든지 실물 경제가 충분히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금리 인상이 흔들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갖췄을 때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초와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차이나 쇼크로 인한 유가 하락,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의 하락, 신용 스프레드뿐만 아니라 ISM 제조업 지수도 지금처럼 악화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 FRB 전 의장인 자넷 앨런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 초에 점도표상의 연내 4회 금리 인상 계획을 중단시켰고요. 이후에 우선 그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ISM 지수가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던 2016년 12월이 돼서야 금리 인상을 재개했는데요. 이런 그 FRB의 그 전례를 비춰봤을 경우에 파월 연준 의장도 당분간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ISM 지수가 작년 말 수준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충분한 시간을 둔 뒤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가
동의하지 않는 시점에 금리 인상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미국 경제는 2분기부터 완만하게 경기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중 간의 무역 합의도 이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골디락스 경기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설비 투자가 다시 확대되고요. 반도체 사이클도 상승 반전이 되기 때문에 이번 12월 정도 되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2분기 이후에 완만하게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고 12월 정도면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로 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 전해 들어볼 수 있나요? 네, 미국 경제가 2분기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근거는 4가지를 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가까우면서 신용 스프레드죠. 미국의 트리플 B 회사채 수익률과 10년물 국제 수익률을 가지고 비교하는 그 지표고요. 또 중국 경제에 연동된 구리나 니켈 시황이 최근 들어와서 바다가 치고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실리콘 사이클도 바닥을 탈피하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골디락스 경제죠. 저물가와 금융 완화 정책이 어우러지면서 장기 금리가 낮게 묶이는 현상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미국의 명목 잠재 성장률이 현재 4% 정도인데요. 현재 장기 금리가 2.6%이기 때문에 미국의 앞으로 최강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설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차익이 1.4%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정부 폐쇄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0.5% 전후까지 떨어지겠지만 2분기부터는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가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75% 정도 상승된 추세인데요. 2분기부터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미국의 투자 심리나 신용 스프레드 그리고 최강 경기 중에서 ISM 제조 지수의 회복 강도에 따라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반도체나 장비주, IT나 경기 민감주를 갖고 계셨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한 가지 좀 호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바닥 탈출 시점이 보인다. 실리콘 사이클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계 경기가 근데 지금 글로벌 둔화 위기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단하고 예측하는 게 조금은 지금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려면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된 재정 자극 정책이라든지 금융 완화 정책도 나와야 되겠지만 미중 통상 협상도 진전이 돼야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실리콘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요. 실리콘 사이클이라는 것은 확대 2년, 축소 2년의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반도체 특성상 신축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요가 악화된다면 단번에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최근에 일어났는데요. 현재 실리콘 사이클 같은 경우는 2017년도 하반기에 피크를 친 뒤 내리막에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말쯤이면은 재고가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다시 상승 사이클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힘은 아무래도 차세대 통신 규격인 5G와 관련된 보급이 앞으로 빨라진다는 겁니다. 현재 대량의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마트폰이라든지 PC가 속속 선보이고 있고요. 주요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최근 중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증강현실과 관련된 신기술 분야들이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경기와 관련된 반도체 회복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3, 4월 사이에는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 반도체 사이클도 이제 반등하는 신호들이 분명히 눈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두 가지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금 뭐 전인대가 끝났고 양용이 끝났는데 내수주도로 지금 성장 방식을 좀 변화를 줬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도 아무래도 뭐 중국하고 워낙에 밀접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뭐 중국 내수 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리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는 그 1인 세대죠. 독신자들 같은 경우에 숫자가 2억 4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 이미 경험했듯이 중국에도 뭐 결혼 연령이 지연이 되고요. 미혼율도 높아지고 이혼율 상승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 그리고 인구의 유동화로 인해서 1인당 세대 1세 한 세대 독신자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세대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혼자 살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영화를 보는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이 이미 정착이 돼 가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과일이나 야채, 간식, 음료 같은 부분들의 소비가 이쪽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소득 증가에 따른 가전제품도 교체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가구나 인테리어 제품뿐만 아니라 일상용품의 소형화도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소형 전자레인지라든지 소형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매출 증가율이 각각 980%, 630%에 달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100g짜리 쌀이라든지 200ml짜리 소형 포도주 제품들도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정부가 3년에 걸쳐서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만 무려 110조 원에 달하는 소비 당뇨 정책을 쓰기 때문에 소형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뜻하지 않는 특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독신자, 독거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국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에 우리가 한번 겪고 있는 것들이 중국에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이 유망하고 어떤 종목이 좀 손에 꼽힐지가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한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품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괜찮은 제품군이나 뭐 종목 보이십니까? 네, 최근 그 중국 시장을 분석해 보면은 180리터 이하의 아주 저소음의 소형 냉장고들이 엄청나게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2008년 기준으로 해서 소형 냉장고가 무려 33%나 매출이 증가됐습니다. 대부분 조그만 방에서 침실에 두고서 알코올성 음료라든지 과일, 얼굴 마스크팩 같은 것을 넣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속옷 전용 그 벽걸이식 그 소형 세탁기라든지 이런 쪽의 작년 매출은 무려 30%나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캡슐형 커피 기계라든지 소형 녹즙기 그리고 화장품 냉장고 그리고 음식품 쓰레기 처리뿐만 아니라 체지방 체크 체중기라든지 마사지 케어 같은 기능성 소형 가전 제품들이 아주 불편하게 팔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고요. 여기에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된 소형 스피커라든지 개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도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디자인이라든지 첨단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인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1선, 2선 도시의 중국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품이 충분히 틈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는 즉석 조리용 식품도 인기라고 합니다. 혼자서 먹는 호거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210% 증가를 했고요. 또 간편한 인스턴트 미니볼 같은 경우에도 60%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즉석밥품 그리고 불고기라든지 스파게티, 냉동 만두와 같은 한국의 기능의 이런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런 제품들이 중국의 중산층들, 화이트 칼라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중에서 매출 증가율이 빠른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눈여겨보시면서 먼저 투자하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관련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우리 시장에서의 전략들이나 업종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종목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